부동산 시장 약세,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 미분양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와 아시아 주요 통화의 가치 급락까지 겹치면서 경제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희룡 장관은 50% 상승했다가 6% 내려간 거라 폭락세가 아니라고 맞습니다. 합니다만 관련 부동산 보도 제목을 보면 거칠고 사실 좀 걱정되는 제목들이 맞아요. 많거든요. 예. 지표는 어떻습니까?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일단 지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예.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지표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놓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전국 아파트값이 한 주 전보다 0.28% 하락했거든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럼 네. 얼마나 크게 하락한 거냐? 한국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전국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떨어졌기 때문이겠죠. 네. 이번에는 일단 서울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서울이 0.27% 하락했습니다. 이게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어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이 부동산 거래, 집 거래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지를 해주거든요. 예. 지난달에 아파트 거래가 얼마나 됐냐면은 555건이 됐습니다. 네. 아직 신고 기간이 10일 정도 남아서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게 지난해 9월에 부동산 시장 한참 뜨거웠을 때 2,700건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5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매물은 나오는데 수요가 없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입주도 부진한 상태예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라는 걸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번 달에 47.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입주가 굉장히 좀 부진할 거라는 지표인데 기준선이 100이니까 아주 밑에 있죠. 이게 결국에는 아파트 실제 입주로도 이어지는데요. 지난달에 입주율이 72.6%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 10명 가운데 3명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왜 안 들어가냐? 분양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본인 그 집이 집으로 안 들어가야 팔린 됩니다. 거지. 근데 집이 안 팔려요. 예.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예. 또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리포트 나왔지만 역전세난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또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상당히 좀 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건데 지역별로도 그 낙폭의 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작년에 부동산 시장 한참 뜨거웠을 때 어디 이름 많이 들으셨어요? 노도강. 그렇죠. 노도강 많이 들었죠. 그때 부동산 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른바 패닉 바잉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내서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어딜 살 수 있겠어요? 비교적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이런 데를 택하는 곳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이 중저가 아파트 단지부터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100을 밑돌면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서울 전체가 76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노도강만 한번 볼게요. 수급 지수가 70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예.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또 비교적 저렴한 곳 하면은 다른 곳도 생각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뭐 은평, 서대문, 마포 이런 데를 말하죠. 여기를 서부권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도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돼 있고 부진한데 그중에서도 빠르게 올랐던 중저가 중심의 지역들 이런 곳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워낙 금융시장이나 이제 경제가 출렁이니까 고점이나 저점을 전망하는 건 뭐 쉽지 네. 않습니다만 조태영 기자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 약세는 당분간 계속된다고 전망하고 있나요? 저점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네. 약세는 계속 이어진다고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 50bp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불확실성 중에 가장 큰 거는 역시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들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높이니까 우리는 이만큼까지 높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전히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사실 물가는 통화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지금 고물가는 그런 뭐 경기 과열이나 고용 과열보다는 역시 공급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도 고물가가 이어지니까 미국이 다음 달 초에
이 FOMC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도 75bp,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점쳐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또 한 번 크게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기준금리가 높아졌으니까 그만큼 자산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예. 네. 이 부동산 경기 악화하면서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또 최근에는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분양 같은 것들도 문제가 생기면서 2009년 사태가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금융시장에도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차근차근히 좀 말씀을 뭐 드릴게요. 레고랜드 얘기 나오고 맞습니다. 강원도 예.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배경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은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서 강원도가 출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강원 중도개발공사라는 회사인데요. 근데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이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크게 악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강원도가 그거를 빚 보증을 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원도가 그걸 갚는 대신에 네. 회사를 기업 회생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기업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뭐 부동산이라든지 매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현금화가 안 되니까 이거를 기초 자산을 해서 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 2천억 원 규모의 이 증권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지자체가 보증을 한 채권이라는 건 굉장히 안전한 채권입니다. 예. 회사에서 갚지 못한다 그래도 지자체에서 보증을 해줬으니까 지자체가 갚아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자체도 갚지 못하는 채권이 있으면 이거 일반 기업들이 발행한 걸 어떻게 믿고 하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단기 채권 시장에서 지금 채권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고요. 여기 그렇게 올랐음에도 미달이 나는 사태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단기 채권 시장이 거의 붕괴 수준까지 가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문제를 짚인 게 롯데건설입니다. 롯데건설은 시공 능력 8위 정도 되는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예. 모기업도 탄탄하고. 그런데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2천억 원을 조달을 하고 또 그 최대 주주인 롯데케미탈로부터 5천억 원을 빌린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냐? 아니 이게 8위나 되는 기업이 자금을 시장에서 마련을 못해서 그 계열사에 손을 벌렸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 뭐 증권사들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고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지금 부도 위험이다 이런 소위 말하는 찌라시, 정보지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정부가 나섰는데요. 정부에서 일단은 채권 안정기금 펀드 한 1조 6천 원 정도 남은 거를 지금 빨리 시장에 투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헛소문이 도는 것들을 네. 집중 단속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업 회생은 하지만 돈을 안 갚겠다는 건 아니다. 돈을 갚을 예정이다. 그리고 김진태 지사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내년 1월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돈을 갚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발 이 위기가 어떻게 좀 잦아들 수 있을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감원이 뭐 일단 뜬 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합동 단속반도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예. 한 번 더 시장이 안정될지 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시장 뭐 조태영 기자도 연거푸 나와서 강조한 부분입니다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의 통화 가치도 추락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이고 있으니까 그 말은 미국의 통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화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쪽에 있는 통화들이 네. 뭐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시아 통화들이 특히 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지금 보면은 N달러 환율이 1달러에 장중 150엔을 넘기도 했습니다. N달러 환율이죠. 이게 일본이 한참 호황이었던 그 거품 경제 후반기 1990년 이후에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우리도 원달러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뭐 1,400원이니 1,500원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N달러 환율은 한 150엔 정도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거든요. 예. 이게 무너졌으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엔화만 떨어졌냐? 위안화도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위안 달러 환율이 지금 7위안 초반대인데 이게 2008년 12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아시아 주요 3개국 통화의 가치가 계속 다 폭락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말과 비교를 해보니까 엔화가 한 30% 정도 빠졌고요. 원화가 20%, 위안화가 한 15%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 수치들만 보면은 글로벌 금융 위기 말씀하셨던 그리고 97년에 아시아발 또 금융 위기 이런 네.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결국에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그러한 금융 위기의 전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예. 정부는 지금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위기들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라는 아시아의 거대한 경제 세력들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본과 중국은 일단 내수 시장이 튼튼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기축 통화는 아니지만 준기축 통화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원화를 쓰는 나라고 거기다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 같은 데가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런 것들을 가능성을 이렇게 거론하기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무역 수지에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엔화의 경쟁력이 우리보다 더 엔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 강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대중과 대일 무역 수지 모두 좀 적자가 나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마침 이번 달 들어서 20일까지 무역 성적표가 오늘 나왔거든요. 네. 수출액이 1년 전보다 5.5% 줄었고요. 수입액이 1.9%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지금 6개월 연속인 무역 적자가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체력은 아직까지 수치상으로 나타난 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레고랜드 사태가 있죠. 이런 아시아 쪽에 이런 통화 가치 하락의 문제가 있죠. 네. 이런 위기들이 겹치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정부와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하는 걸 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 지난번에 기사에서 유엔에서 나온 말인데 선진국의 통화 정책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사람한테 직격탄이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생각이 나요. 네. 사실 이거 말씀드릴까 할까 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도 여유가 네. 있으니까 해주시죠. 그렇습니까? 예. 네. 미국의 통화 정책은 미국 내 달러 가치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미국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게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고육지책이냐 네. 아니면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IMF 같은 데서는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더 강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유엔 산하기구나 아니면 미국 내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금 미국이 지나치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것은 결국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네. 미국 쪽에서 조금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노벨상 받은 버냉키 전 의장도 맞습니다. 아시아 자본 예. 유출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을 좀 이렇게 강도 높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비판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일각에서는 연준 의장의 식견이 약간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네. 조금 더 통화 정책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는 있어 네.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태영 기자 고개를 갸우뚱했던 정부의 대응도 좀 적극적으로 나올지 맞습니다. 함께 예. 지켜보겠습니다. 경제부 조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